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오늘은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1호 접종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미화원이었습니다. 전날 아스트라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15명이 접종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심한 두통을 겪는 등의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2주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3.1절 대규모 집회는 불허하고 20명에서 30명의 소규모 집회는 일부 허용했습니다. 불허된 일부 보수단체는 기준 없는 방역 정치라며 방역 수칙을 지키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입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전국 검사회의 개최를 주장하는 등 집단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봄꽃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없이 맑고 포근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는 마스크를 쓴 봄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오늘은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의료시설 종사자들부터 맞기 시작했는데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 병동을 특정해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1호 접종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50대 미화원이었습니다. 접종 이후 특별한 이상 반응은 없었다고 했는데 빨리 마스크를 벗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유지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여성이 예진표를 들고 접종실로 들어섭니다. 의료진이 이름을 확인하고 주사 부위를 소독한 후 백신을 주사하는 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국내 화이자 백신 1호 접종이 완료된 순간입니다. 맞을 때 긴장이 조금은 됐지만 맞는 순간 이게 주사인가? 이럴 정도로 마스크를 꼭 벗고 싶습니다. 백신 접종 이틀째인 오늘 코로나19 병동의 의료진과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사 준비실에서 화이자 백신이 소분돼 접종실로 옮겨지는 사이 접종 대상자들은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마치고 예진실에서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사우나나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1년 넘게 코로나 최전선에서 싸워온 의료진들도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긴장을 감추지 못했지만 접종 후엔 한결같이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든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종식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중환자 가능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총 2회 접종하는데 우선 접종 대상인 코로나 의료진 등 5만 5천 명이 다음 달 20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3주 후인 4월 10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틀째 접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8,400여 명이 이 백신을 맞았고 휴일인 오늘은 이보다 적은 수가 맞을 거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백신은 부작용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접종자들의 반응이 궁금하실 텐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중증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접종자들은 두통과 발열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어서 정은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요양병원. 어제에 이어 휴일인 오늘도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음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어제 전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총 18,489명. 이 가운데 15명이 이상 반응을 호소했습니다. 밤 되니까 몸이 조금 뜨거워지면서 피로한 감은 있었어요. 대부분 접종 부위 통증 등 백신 접종 후 올 수 있는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이 주사 맞은 부위가 들지를 못하게 통증이 되게 심한 거예요. 얼음팩을 막 했어요. 제가 밤에 밤새도록. 심한 두통으로 진통제를 먹었다는 접종자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두통하고 근육통이 막 와가지고 타이레놀 먹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제가 아침에 병원에 가서 수액을 다 맞으려고 그랬겠어요. 방역당국은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중증 이상 반응의 경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9도씨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정부는 백신 피해에 대해 진료비와 간병비,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백신과 관련해선 반가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백신이든 약병을 따면 이렇게 5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주사기를 쓰면 잔량이 남지 않아서 이렇게 7명까지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확보된 백신으로 최대 600만 명까지 더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 최원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의료진이 백신을 꺼내 입구를 소독한 뒤 주사기에 소분합니다. 0.45cc 용량의 화이자 백신에 생리식염수 1.8cc를 희석하는데 일반 주사기는 잔여량 때문에 5명 분량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산 최소 잔여형 주사기로는 잔여량을 줄여 6명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해보니 간호사의 숙련도에 따라 7명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침에 직접 뽑아보니까 매우 잘 정확하게 뽑히고 오히려 6인용 바이알인데 6인용을 뽑고 나서도 조금 분량이 많아요. 이에 질병관리청은 백신 한 병당 접종 인원을 한두 명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6명에서 7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잔여량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최대한 폐기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을 하라는 의미로 공문이 나간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현재 계약된 백신 물량에서 최대 600만 명 분량이 더 확보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현된다면 세계적으로도 처음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백신 한 병당 접종 인원 확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장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백신 대장정은 시작됐지만 아직 코로나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신규 확진자도 415명이 추가돼서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도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3.1절 집회를 추진하기로 해서 논란입니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면서 일부 소규모 집회를 허용했고 경찰 역시 차벽은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조치할 수도 있다고 해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등지의 대규모 집회는 금지됐지만 인원이 20명이나 30명 미만인 일부 집회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3.1절 집회 신고 9건 중 자유대한 호국단과 황모 씨가 신고한 집회 2건을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집회 전면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방역 수칙을 따라 진행하겠다며 환영했지만 불어된 단체들은 기준 없는 정치 방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와 자유연대 등은 집회 대신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고 애국순찰팀은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도심 지역에 집회 금지 통보가 왔고 나머지는 부인이야 집회고 저희가 뭐 방역 마스크를 비롯해서 온도 체크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경찰은 원칙적으로 차벽 설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 차벽이 불가피할 경우 현장 의견을 들어 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도심 일대에 경찰력 110여 중대 5,000명 안팎을 배치해 불법 집회 가능성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1년 넘게 국경을 봉쇄한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백신 접종 여부를 두고 이미 맞았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연일 노 마스크로 행사에 참석하면서 미국에서는 백신을 맞았다는 보도도 나왔죠. 그런데 우리 국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정원이 그렇게 본 근거는 뭔지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집된 실내에서 마스크도 하지 않고 바짝 붙어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당 간부들. 코로나를 피해 1년간 잠적했던 리설주도 최근 노마스크로 공연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미 김정은과 당 고위 간부들이 중국 백신 시제품을 비밀리에 맞았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부인했습니다.
这个问题我没有办法核实，我没有听说过。 국정원도 지난 17일 김정은 위원장과 가족들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백신 제공을 제의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북한은 코백스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 명분을 올 상반기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백신 공급 이후에도 김정은의 접종 여부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존엄을 가진 자가 과연 백신을 맞았다고 공개할 리도 없을 거고 또 그것을 인민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을 거고.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코로나 상황을 명분으로 다양한 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자 국채가 늘어나고 재정 상황도 점점 나빠지고 있죠. 그러자 결국 여당에서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세금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여당이 거론하는 증세 항목에는 서민 부담을 늘리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전국민 소득의 5%를 과세하는 증세안이 제시됐습니다. 근데 부자 증세만 해가지고는 기본소득은 사실 어렵습니다. 보편 증세를 해야 됩니다. 소 의원은 국토보유세법, 탄소세법,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소득 논쟁을 촉발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조세 저항 때문에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한다며 증세 필요성을 말했고,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 관련 세미나에선 단계적 증세론이 언급됐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부가가치세를 최대 2%,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내지 2%의 부가세를 인상해서 다시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 가자. 야당은 공짜 점심은 없다며 보편 증세는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재벌에게 용돈 주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법, 이거 추진을 놓고 검찰 내부가 말 그대로 폭풍 전야입니다. 현직 직전장이 검찰 내부망에 전국 검사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주원진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상황에 따라 검찰 내부에 집단 행동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식과 상상력을 넘어선 발상이라 치부했는데 집권 여당의 당론 채택 가능성에 억지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박철환 안동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 일부입니다. 박 지청장은 침묵해선 안 될 것 같다며 중수청 법안에 대해 평검사회의가 아니라 전국 검사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여권 주장에 대한 반박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오동 대구지검검사도 해외 각국에서 검사가 공소만 제기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사표 제출 등 집단 반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사들 의견 수렴과 별도로 중수청법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총장 직위는 헌법에 규정돼 있고 법원 견제도 받는다며 헌법에도 없는 중수청이 수사권을 휘두르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이 검찰총장을 차관급인 고등 공소총장으로 낮추는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주한진입니다.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한 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 대통령 방문 다음 날 여당이 주도해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둘러싼 법 위반 논란을 정치부 최원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야당에선 문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법 조항들이 여러 개 관련이 돼 있죠? 네, 우선 헌법과 선거법입니다. 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고요. 또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묵은 수건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또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 등의 말을 했는데요.
부산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을 문 대통령이 약속한 건 여당을 돕기 위한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실제 이낙연 대표는 어제 법 통과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가벼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시게 된 김영춘, 박인영, 변성환 새 예비후보께 축하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묵묵히 지켜봐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이 정부와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인 게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법 위반 논란은 또 있는데요. 예. 야권에서는 형법상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던 국토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공개 질책한 것 등이 적법 절차를 지키려는 공무원을 압박했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에서는 그래서인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던데 과거 사례는 좀 찾아봤습니까?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4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대통령이 잘해서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라고 했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이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는데요. 헌법재판소도 법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탄핵 기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가덕도 방문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가덕도에서 노골적으로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야당도 실제 탄핵을 추진하진 않을 분위기입니다. 도를 넘는 심한 선거 개입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지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탄핵과 관계없이 역대 선거에서 대통령의 지역 방문이 선거 개입 논란으로 이어진 적이 적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을 나흘 앞두고 핵심 측근인 이재호 후보 지역구인 은평 뉴타운에 들렸었고요. 2014년 7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를 19일 앞두고 재보선 지역인 김포를 찾기도 했습니다. 또 2016년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는 대구, 부산, 충북, 전북 등을 순회를 했는데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선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었다면서 선거 개입 의혹이 짙다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 이러한 것 자체는 없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도 기존 공항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처의 반대에도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 진보 시민 단체들까지 매표 공항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인데 이걸 선거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최훈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리산 산골마을의 봄의 전령사인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는 마스크를 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샛노란 꽃망울이 수줍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봄을 알리는 전령사 산수유입니다. 따뜻한 기온과 며칠 전 내린 비로 지리산 주변 봄꽃은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폈습니다. 생물이 전부 다 이제 뭐 활기차게 이제 움직이려고 이제 움트는 것 같은 게 참 좋습니다. 코로나로 띄엄띄엄 영업하던 캠핑장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이곳 캠핑장은 절반만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예약은 꽉 찼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사적 모임은 5인 이상 제한됩니다. 거리를 두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은 다른 여행지보다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서울 남산과 한강공원에도 마스크를 낀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시민들은 백신 접종 소식에 일상생활을 되찾길 기대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맞아서 예전처럼 정말 많이들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낮에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15도를 오르내리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는 피의자를 나중에 오라고 한 뒤 도주했다면서 체포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하려고 허위로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는데 해당 경찰관은 절차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일인지 윤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인 A씨는 지난해 7월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날 경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는 이미 담당 경찰관과 출석 일자 조율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인 담당 경찰관 비경위는 자진 출석하겠다는 A씨를 외군 중인이 다시 오라며 돌려보낸 뒤 A씨가 출석을 거부하고 도주했다는 허위 수사보고서까지 만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역까지 부탁해 경찰서로 향하다 체포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진 출석인데 억울하게 체포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주변인 조사를 통해 A씨 진술을 사실로 판단하고 구속 취소와 함께 강제 출국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비경위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직권남용 체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기 분명히 확신하고 출석을 하지 않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앞서 부산지검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사 대상자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경찰관 3명에 대해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련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장윤준 씨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길가에 멈춰선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건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번화가 서면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1시쯤 이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건 래퍼 노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예명입니다. 장 씨는 이름과 함께 길을 가다 정체된 차 문제로 차주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차 주인 A 씨는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장 씨가 SUV 사이드미러에 부딪혔고 이에 항의하자 장 씨가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 씨가 자신의 얼굴에 2차례 침을 뱉고 가슴을 밀었다고 밝혔습니다. 나 불렀어? 이러면서 오는 거야. 돈 줄게 이러는 거야. 나 누군지 알아 이러는 거야. 계좌 불러 이러는 거야.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시비는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영상을 경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을 안 해드리고 있거든요. 수사 중인 예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드린 걸로. 장 씨는 쌍방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2사람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사신경이나 운동신경이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많이들 하는데요. 실제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44%가 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 운전자도 늘고 있는 만큼 해법은 없는지 지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 진입하던 차가 방향을 바꿔 우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차가 벽을 들이받고 지하 주차장으로 곤두박질 치듯 다시 내려갑니다. 두 사고 모두 70이 넘는 고령의 운전자가 운행하던 차량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만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분류하는데 지난 5년 동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44%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비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망, 중상자 비율이 높고 좁거나 곡선인 도로에서도 대응이 미숙했습니다. 고령일수록 인지력과 시력, 반사신경 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응 속도가 훨씬 느린 것 같아요. 제가 한 50대에는 그래도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자식들한테 운전을 대신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 시간이나 장소,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을 따져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 안전운전 준수에 큰 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는 운전자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그러한 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조건부 운전면허는 미국 일부 주와 독일, 호주 등 6개 나라가 운영 중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서울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 여의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큰 백화점이 생겼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뉴스일 텐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유통업의 흐름이 온라인으로 기울었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점을 더 늘린다는데요. 어떤 전략인지 김자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연 채광이 쏟아지는 넓은 정원과 폭포처럼 쏟아지는 분수. 유통 무덤으로 불리는 여의도의 문을 연 서울 최대 규모의 백화점입니다. 전체 면적의 절반을 조경과 휴식 공간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매장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넓게 있어서 그래도 분위기도 좋고. 온라인몰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고객을 온종일 붙잡을 수 있는 공간으로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도심 속의 자연주의라는 컨셉으로 쇼핑을 통한 힐링을 제공한다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신세계, 롯데, 현대 등 백화점 빅3의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1% 줄었습니다. 불황으로 있던 점포도 정리할 만한데 오히려 출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6월 7년 만에 동탄점을 열 계획이고 신세계백화점도 오는 8월 4년여 만에 대전 엑스포점을 선보입니다. 세 곳 모두 쇼핑에 집중하기보단 영화관과 호텔, 문화체험 공간 등 고객이 머무는 시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코로나로 침체에 빠진 백화점들이 신규 점포 출점으로 모처럼 활기를 찾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는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떠받치는 일명 동학개미 운동이 한몫했죠. 그런데 이번 한 주는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슴 졸이는 한 주였습니다. 증시가 하루에도 2%에서 3%씩 출렁이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갔는데요. 개미가 끌어올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큰 수익을 거둬들이고 개인은 손해를 봤습니다. 미국 증시도 가상화폐도 요동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지난 1월 7일 파죽지세로 주가를 끌어올리며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던 주역은 동학개미였습니다.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주식은 64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죠. 40대 이상이 주축이었던 과거와 달리 20, 30대들이 주축이 돼 주식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규 계좌가 많이 늘어났고요. 영업점에서도 종목 문의 또는 시장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거침없이 오르던 주식시장은 이달 들어 상승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3,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기까지 하며 등락을 반복한 거죠. 개인들이 매수를 할 때 주가는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주가 상승에 대한 영향력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개인들은 올해 들어서만 30조 7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인 반면 기관은 22조 7천억 원, 외국인은 7조 3,558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순매수 1위 종목을 보면 수익률도 나뉩니다. 어제까지 개인이 사들인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4%의 손해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네이버는 수익률 14.8%를 기록했습니다. 연기금은 40일 넘게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는 더해졌습니다. 국민이 낸 돈으로 운영하는 그 연기금이 증시를 받쳐야 되는데 개인들이 총알바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요동치는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욱 큽니다. 확 올랐다가도 다음 날이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자꾸 핸드폰으로 확인하게 되기도 하고 안전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서학개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4조 원 넘게 사들였던 테슬라는 지난 23일
13% 이상 폭락하기도 했죠. 누구 한 사람의 얘기만 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해서 자다가도 계속 깨면서 보게 되고 삶이 좀 피폐해진 것 같아요. 피투 증가로 우리나라 가계빚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의 지원을 받아온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매춘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죠. 이 주장은 지난해 논문으로까지 발표돼서 학계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램지어 교수가 최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이번 논란의 전말을 정리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의 석지영 교수가 미국 시사교양지 뉴요커에 글을 썼습니다. 석 교수는 램지어의 논문을 검증하면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램지어는 위안부에 매춘 계약서가 있냐는 석 교수의 질문에 없다,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발적 매춘이라는 주장에 다른 교수들이 반박한다고 하자 당황스럽다,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논문의 핵심 근거가 없다고 실토한 겁니다. The other problem is I think he's writing to an audience, and the audience is Japan. I think he's not writing to the American audience because what he says feeds the right wing in Japan. 논문 철회 연판장에 서명한 미국의 경제학과 교수들만도 2,000명을 넘겼습니다. 교수직에서 물러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And this is an issue that does need to be shared internationally. And so to be doing the opposite, to be spreading lies about this, it's really shameful and it's disgraceful and it's embarrassing. 뉴욕타임즈는 램지어의 논문이 한국은 물론 미국의 학계에서도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램지어의 이 논문은 지난해 12월 1일 발표됐는데 네덜란드의 출판사 엘스비어는 반론을 첨부하는 수준에서 논문을 발간하겠다고 고집 피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3월의 사퇴입니다. 예, 지금 여권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들을 추진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포인트는 3월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청법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법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법안은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에도 친조국 성향 의원들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과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가세하면서 이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제가 대통령님의 그 두 당부를 속도 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신 바 없고요.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오해가 있을까 봐서. 네, 결국 당론으로 채택하면 이 입법화가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 그러니까 3월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수처법이 통과되면 검찰은 부패범죄나 공직자범죄 등 6대 범죄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특수수사 기능을 모두 잃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월성 원전 등 현 정권의 관련 수사에서 검찰이 손을 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 때로 돌아가 보면은 검찰의 특수 기능 이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이 검찰 특수부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제자였던 금태섭 전 의원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면서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웠지만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한 건데요. 예. 그러자 조 전 장관은 공수처건으로 논쟁을 했을 뿐 소리 지르며 싸우지는 않았다.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특수부 발언에 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예, 뭐 해명할 게 없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도 들어봤는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윤 총장이 3월에 이제 사퇴하게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4월 선거에도 이게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여당 지도부로서는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차기 당권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도부가 강경파의 목소리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조국 세력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이 지난 화요일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당 TF에서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징계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윤 총장이 이제 사퇴까지는 하지 않았었는데 예.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 검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앞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사퇴할 명분이 될 수도 있겠군요.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3월의 사퇴, 느낌표는 별의 순간이 온다로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인생의 별의 순간이 한 번 오는데 놓친 뒤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면서 또 한 번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이 그 별의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윤 총장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도 윤 총장이 7월 말까지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이걸로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군요. 자, 두 번째 물음표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안철수 기호 2번 관심 없다더니입니다. 예, 안철수 예비 후보 아직 금태섭 예비 후보와 지금 단일화 경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최종 승리를 할 경우 4번이 아니라 2번이다. 2번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안 후보는 그동안 단일화에는 적극적이면서도 국민의힘 입당이나 합당에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뷰에서는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거를 앞두고 공당의 대표에게 소속당을 탈당하고 우리 당에 입당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단일 후보로 뽑힌 사람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면 그러니까 단일 후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합당 여부나 입당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다 이런 건데 네. 어쨌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류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왜 기류가 바뀐 겁니까? 네, 보기로는 현실적인 자금 문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 본인은 1,000억 원대 재산을 지닌 자산가지만 국민의당은 다릅니다. 이번 총선에서 3석에 그치면서 지난 1분기 보조금은 3억 4천여만 원만 받았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받은 46억 원의 1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현재 안철수 대표의 주식을 대여하는 형태로 당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체 선거 자금이 30억 원 이상 되는 걸 감안하면 많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예, 부족하군요. 어쨌든 현실적인 이유로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을 뒤집게 된다면 그만한 명분은 또 필요해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 이쪽과의 단일화도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이 경선 방식을 두고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죠. 네, 추가 실무 논의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100% 일반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안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입니다. 여권 지지자들이 들어가면 야권 후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 민주주의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민주당의 박영선 우상호 의원도 오늘부터 단일화 경선을 시작했는데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합니다. 예. 설문 문항이 이제 어떤 후보를 어떻게 지지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질문에 따라서 표가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야권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가? 안 대표 측은 누가 여권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은 이 단일 후보라는 데 초점을 둔 거고 안철수 후보 쪽은 여당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 여기에 초점을 둔 건데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 그런 거네요. 네, 이에 예.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안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고집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안철수 기호 2번 관심 없다더니의 느낌표는 고집 부리면 단일화 꽝으로 하겠습니다. 단일화라는 게 서로 한 발씩 물러나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서로 고집을 부리다가 상황이 어렵게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주 기자였습니다. 북중미 IT에서 집단 탈옥극이 벌어졌습니다.
괴한들이 교도소에 들이닥쳐 교도관들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때 맞춰서 재소자 400여 명이 한꺼번에 탈출을 한 겁니다. 총격전으로 이어지면서 25명이 숨졌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최루탄이 터지고 총성이 난무합니다. 탈옥하던 재소자는 붙잡힌 뒤 두 손이 묶인 채 끌려갑니다. 교도소 앞에 무장한 경찰들이 진을 쳤고 길거리엔 총을 맞은 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IT의 교도소에서 재소자 400여 명이 한꺼번에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탈옥 과정에서 교도관들과 재소자 사이 총격전이 벌어져 모두 25명이 숨졌습니다. 교도소장과 재소자 6명 외에 민간인들이 다수 희생됐는데 탈옥한 죄수들의 소행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Avant incident hier, il y a 1542 prisonniers dans la prison Croix-des-Bouquets. Des comptes qui fait matin vendredi hier fait de constater qu'il y a 1125 prisonniers qui dans ces lieux. 인근 주민들은 괴한들이 교도관들에게 총을 쏜 직후 탈옥이 시작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당국은 갱단 두목인 아르넬 조제프를 탈옥시키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제프는 살인과 성폭행 등으로 2년째 이 교도소에서 수감돼 있었습니다. 조제프는 탈옥에는 성공했지만 하루 만에 검문에 걸려 교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이 교도소 재소자들의 집단 탈옥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에도 300여 명이 집단 탈옥했습니다. IT의 다른 교도소에선 2019년 2월 대통령 퇴진 시위가 벌어지는 와중에 혼란을 틈타 78명이 탈옥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지난해 관중 없이 개막했던 프로축구가 올 시즌에는 관중의 응원 속에 막을 올렸습니다. 학교폭력 의혹의 중심에 선 기성용은 선발 출전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2019년 이후 2년 만에 관중과 함께한 개막전. 디펜딩 챔피언 전북을 맞아 서울은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던 주장 기성용은 물론 새롭게 영입한 팔로세비치와 나상호까지 100% 전력을 가동했습니다. 전반은 원정팀 서울이 주도했습니다. 나상호와 고광민의 측면 돌파를 앞세워 골문을 위협했고 전북은 전반 내내 유효 슈팅 없이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핵심 기성용이 부상으로 전반 도중 교체되며 변수가 생겼습니다. 전북은 후반 일류첸코와 바로우를 투입하며 승부욕을 불태웠지만 오히려 서울의 위협적인 역습에 흔들렸습니다. 팽팽했던 균형은 후반 30분에 깨졌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서울 김원균의 어설픈 헤더가 자책골로 이어졌습니다. 기선을 제압한 전북은 교체 카드를 다 쓴 상황에서 수비수 홍정호가 슈팅을 맞고 쓰러져 한동안 10명으로 경기를 치렀지만 경기 종료 직전 김보경의 크로스를 바로우가 추가골로 연결하며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올 시즌 지휘봉을 잡은 김상식 감독은 K리그 첫 5연패를 향해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두 골이란 약속을 지킨 것 같아가지고 선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FC 서울의 박진섭 감독은 골 결정력 보완이라는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경칩. 개구리 그 한 마리가 그 울음으로 방 안에 들앉아 있는 나를 불러쌌더니 산과 들, 얼붙은 푸나무들 어혈 다 풀었다 한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경칩이 코앞입니다. 꽁꽁 얼었던 대지는 햇살에 깨어나 새싹을 밀어올리고 봄 기운이 가득 찬 나물은 우리 입맛을 자극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각종 벌레와 개구리가 합창을 하겠지요. 봄과 함께 오매불만 기다렸던 손님이 왔습니다.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시켜줄 백신입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03일 만에 접종이 시작되면서 한국은 세계 102번째 백신 접종국이 됐습니다. 일상 회복의 첫 발은 한참 더뎠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첫 접종을 받았던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요. 여행도 가고 싶고요.
또 가족들하고 또 편하게 만나서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영국은 벌써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중 봉쇄 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nd a wretched year will give way to a spring and a summer that will be very different and incomparably better than the picture we see around us today. 발표 직후 영국의 대표 저가 항공사는 항공권 예약이 몇 시간 만에 4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영국 당국은 너무 이르다며 진정시키는데 진땀을 뺐다죠. 축배를 들기에는 남은 여정이 안개 속입니다. 백신 불신,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방심으로 인한 재유행 등 암초가 여전합니다. 또 전 국민 백신 접종 프로젝트를 맡은 방역 당국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국민들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시인 이혜인 수녀는 숨어들어온 걱정으로 겨우내 몸살이 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시인은 꽃 한 송이 피어내려고 바람이 이토록 오래 부는 것이라며 벼랑 끝에서도 일어선다고 위로를 합니다. 우리도 어디선지 몰래 숨어들어온 코로나 때문에 겨우내 몸살을 앓았죠. 희망의 봄을 맞이하려고 이토록 힘겨웠다며 서로를 다독여보는 2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오늘 앵커 고른 한마디는 기다렸던 봄 손님이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기도 깨끗해서 더 화창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서울은 내일 15도까지 오르면서 4월 초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살펴볼까요? 내일 한낮 기온 대전이 16도, 전주는 18도가 되겠습니다. 또 오늘 바람이 불면서 선선했던 동해안 지역도 내일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산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산불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날이 건조하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이 지나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건조함도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7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